예. 어, 다음으로 사정의 영역과 도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앞서 우리 살펴본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떤 방법과 도구로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보다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여러 번 언급한 정신상태 검사, 대표적인 사정의 도구입니다. 면담 중 관찰로 채우는 정신의 신체 검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자기 보고가 어려운 대상자에게 특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자기 보고가 가능하고 자신의 상태를 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환자와 내담자도 있겠지만 조현병이라든지 또는 나이가 어리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는 스스로 자기 보고가 잘 어려운 경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정신상태 검사에서 살펴볼 수 있는 여러 영역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거에 바로 외모와 행동이겠죠.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위상입니다. 머리가 잘 이렇게 감겨 있는지, 얼굴이나 이런 부분들이 깨끗한지, 이빨을 잘 닦았는지, 또는 특유의 냄새라든지 체취가 발생하고 있지 않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옷차림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0대 중년 남성이 흔히 아는 50대 남성이 입고 올 수 있는 옷을 입고 온다면 사실 문제가 되지 않겠죠. 하지만 50대 남성이 아주 독특한 캐릭터의 옷과 그 나이에 사회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옷차림도 우리가 한번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 근데 여기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옷차림이나 특히 외모, 특히 뭐 문신 같은 것도 대표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에서 선입견이 없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제가 말한 문화적인 민감성이 있을 수 있겠죠. 특히 판단하고 평가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번 확인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 이런 그 외모와 행동에 있어서 우울이나 중독이 있다라는 맥락에서 한번 살펴본다면 정신운동이 지체되겠죠. 정신운동 지체라는 것은 생각이 잘 되지 않는다라든지 선생님 말을 했는데도 답이 너무 느리게 온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초조하게 막 손톱을 뜯는다라든지 입술을 깨문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또 한편으로는 자율신경의 문제로도 한번 살펴볼 수 있겠죠. 또 하나가 이제 말입니다. 말하는 속도. 그또 동시에 속도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양입니다. 양. 말의 양이 얼마나 많고 적으냐.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또 조리 있고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가도 정신상태 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고요. 특히 어, 그 느린 말이라고 했을 때는 뭐 여기는 우울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 우울 말고도 약에 의해서도 말은 느려질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빠른 말도 역시 여러 가지 자극제, 특히 또는 뭐 예를 들면 조증이라고 하죠. 예, 그런 경우에도 말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관찰 항목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말한 진단이나 사정의 평가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분 그리고 정서, 주관적 기분이라든지 감정의 폭이라든지 그것이 그 사람의 보이는 것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쾌감도 있을 수 있고 둔마도 생길 수 있고 너무 또 과무할 수도 있죠. 그리고 사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의 사고의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고민하겠지만 그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사고와 말은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도 하죠. 자, 이 사람의 말의 내용에서도 사실 사고의 내용에서도 어떤 망상이나 이런 것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무가치감이나 죄책, 그다음에 자기 비난, 자살 사고 이런 것도 해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각이라든지 인지라든지 얼마나 통찰이 있는지도 여러 가지 맥락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예시를 살펴볼게요. 자, 50대 FC는 묻는 말에만 짧게 답하고 말이 느렸으며 시선을 자꾸 떨궜다. 옷차림은 단정치 못했고 정신운동도 지체되어 보였습니다. 정동은 둔마되어 있고 굉장히 그 정동의 정서의 범위가 제한되었고 무게감을 보고하였습니다. 사고는 느렸으나 망상이나 환각 같은 것은 없었고 주의력과 기억은 보존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면 이 내담자가 우울의 문제를 가지고 오고 중독의 문제를 왔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우울을 말로 표현하지는 못해도 이런 관찰 소견으로 우울이라고 할 수 있는 정신상태 검사 기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상태 검사는 자기 보고가 어려운 대상자에게 특히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더 나아가서 심리사회적 사정의 영역과 이제 수집 정보들을 이제 통합적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사실 사정은 특정 이론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입장이든 공통으로 모아야 할 정보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따라서 일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물학적으로 측면에서 수집하는 정보는 신체 질환이라든지 복용 약물이라든지 정신과 병력, 그다음에 물질 사용, 그다음에 가족력 등이 대표적인 거죠. 지금 현재 어, 앓고 있는 병이 있는지, 그리고 드시고 있는 약이 있는지, 그리고 과거에 치료는 받아보셨는지, 그다음에 가족의 병력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심리적으로는 호소 문제, 정신 상태, 외상,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진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 대처 양식, 인지 기능 등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점이 뭐고, 그 스트레스는 뭐며,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함께 예시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회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 생활, 지지, 직업, 경제, 아까 말씀드린 문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이제 종교적인 측면, 그리고 우리와 같이 이제 마약 관련된 측면에서는 법적 상태도 굉장히 중요한 치료적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누구와 살고 있는지, 현재 의지할 사람은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 있는 사람, 의지할 사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예후는 분명히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충분히 추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강점과 자원입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 그리고 치료에 관한 동기, 그다음에 관계 자원, 지역사회 자원들도 사실은 결국 우리가 평가하고 사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원이 될 것이고요. 실제 이것이 어떤 정도냐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향후에 치료에 어떻게 가져갈 것이고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조금 있어요. 개인 상담을 하게 됩니다. 마약 문제나 우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상담자가 개인 상담에서는 굉장히 좋은 예우를 보여요. 그렇지만 이런 어떤 그 지역사회 자원이라든지 관계적 자원이 빈약하다면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직업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도 굉장히 차이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법적 상태, 예를 들면 교도소를 마약 문제로 5번, 6번 이렇게 갔다 오신 분들과 이미 직업이 있는 사람과 그 예우는 굉장히 다릅니다. 이런 측면들이 아까 말한 그 사정과 평가의 정보 영역이 되죠. 그래서 당신 잘하는 일은 뭐고 의지가 되는 모임이나 이런 어떤 것들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바로 위험과 안전에 관한 겁니다. 특히 자살, 자해,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한 접근성들을 그런 어떤 빌미나 단서가 보인다면 적극적으로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살 사고가 묻는 사람에게 자살을 질문하는 것은 적절할까요? 네, 적절합니다. 매우 적절합니다. 오히려 더 직접적이고 자세하고 분명하게 그 내용을 살펴봐야 됩니다. 특히 자살한다고 했을 때 자살 의도와 빈도, 그리고 실행 방법, 실행 도구,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모든 정보들을 사실 수집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긴급 의본도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함께 개입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역별 사정 적용을 한번 예시로 살펴보면, 자, 생물학적 측면에서는 메스암페타민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굉장히 위험하죠. 두 번째는 심리적 측면에서는 어떤 불안과 불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과거에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발달 과정에서의 외상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현재는 혼자 거주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실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친구나 주변 지지가 현재 약화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점으로는 현재 이 사람은 단약 모의, 참여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NA에 참여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직업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험이라고 하면 나 수동적이지만 자살 사고를 계속 가지고 있다. 내가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낫겠어. 라고 하는 이런 수동적이지만 자살 사고를 어느 정도 현재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보신 것처럼 이런 생물 심리사회적 강점을 고려해 보면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왜 이 사람이 이런 자살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선생님들께서 아마 충분히 추론하실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흔한 정신건강 문제가 있었을 때 사정 포인트들을 잠깐 살펴보면요. 사실은 우울이라든지 이제 진단과 관련된 부분이죠. 사실은 사정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어, 존재하는지들을 사실 사정해 볼 수 있고요. 국내에서 이런 것들을 선별할 수 있는 도구들이 현재 요거 말고 이제 CSD라고 또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 불안, 그다음에 외상, PTSD, 그다음에 수면 관련된 문제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아까 말한 정신 상태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좀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죠. 저희가 어쨌든 마약류 관련된 전문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런 마약류 관련된 물질들은 사실은 위에 관련된 이런 정신 질환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모방하고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물질로 유발된 정신 질환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이 물질의 직접적인 물질에 의해서 유발된 증상인 것인지 아니면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환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독립 장애인지를 한번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은 이제 가설적으로는 가지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정확하게는 결국 단약 후에 시간 경과를 두고 관찰해 가야지만 정확한 사정과 평가 그리고 진단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와 관련된 사례 개념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물질 유발에 의한 거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어, 여러분 이 메스암페타민이 아까 제가 말한 대표적인 중추신경 자극제입니다. 여러분 중추신경 자극제라고 했을 때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중추신경 자극은 여러분 잘 아시는 여러분 그 우리가 어떤 위협을 처했을 때 싸우거나 도피하는 반응 다 아시죠? 그렇죠? 심장이 뛰고 동공이 확대되고 식욕은 줄어들면서 에너지가 이제 피가 밑으로 쏠리면서 이제 도망하거나 싸울 준비를 하는 심장도 두근거리고 그 상태를 우리가 충분히 뭔지 어떤 것인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자, 이때 우리 몸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분비됩니다.
이때 바로 이런 피해 사고나 환청을 호소합니다. 특히 이런 망상적 사고들이 나타난 특히 피해와 관련된 어, 망상들을 보이게 되는데요. 실제 메스암페타민을 사용하는 상당 부분, 뭐 상당이라는 표현보다 그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은어가 존재할 정도죠. 뭐 사고가 왔다, 뭐 쭈라가 왔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그들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마치 우리가 다른 진단이 있는 어떤 망상장애나 조현병과 관련된 것인가? 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만약에 가족이 왔는데 가족이 그런 모습을 봤다면, 이 사람이 마약을 했다고 모른다면 아마 마약이 유발된 건지 아마 판단하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입원 후에 단약을 하면서 2주가 지나면 어떻게 되죠? 예, 증상이 뚜렷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자극제에 유발된 정신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 한번 볼까요? 만약 단약 후에도 한 달 이상 지나도 이런 환청과 망상이 지속된다면 이제 조현병을 한번 의심해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의 조현병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전에 의한 것인 것인가 아니면 약을 너무 과하게 투여했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일시적인 것인가도 결국 한번 나중에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 자, 이제 기능 수준도 우리 한번 평가해 볼 수 있어요. 기능 수준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장애나 여러 가지 이슈를 포함해서, 이 사람의 기능을 평가하는 거죠. 결국, 여기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이슈죠. 진단명과 증상의 수만으로는 이 사람의 실제 삶의 기능을 알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WCO 나왔을 2.0에서 이런 평가 도구가 공개됩니다. 그럼 대표적인 걸로 뭐가 있냐면 인지적, 인지. 이 사람 충분히 이해하는가? 이 사람 충분히 의사소통하는가? 그다음 또 하나 뭐냐면 이 사람 충분히 움직이고 돌아다닐 수 있는가? 자신의 의도와 결정에 따라서. 그다음에 자기 관리가 되느냐? 그다음에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가? 대인관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생활활동, 가사나 직업이나 학업, 그리고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사회에 대해서 사회적 관계나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6가지 영역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똑같은 장애가 있다고, 진단명과 증상이 있다고 해도 이 6영역의 기능이 어떠냐에 따라서도 향후 이 사람의 예우라든지 개입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두 내담자는 한글판 우리 우울을 측정하는 이 PHQ-9에 대해서 점수를 각각 15점, 16점을 받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나 한 사람은 출근과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반면 다른 사람은 외출조차 어려워 며칠째 집 밖에 나가지 못합니다. 바로 같은 점수를 받는다 해도 이 사람의 기능의 수준은 분명히 다르죠. 그래서 증상 점수만으로는 이 차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6영역을 실제 평가했을 때는 실제 삶의 손상 정도가 크게 다를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개입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험 요인들도 같이 평가해야 됩니다. 자, 특히 이 위험 요인은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별도로 그리고 필요하다면 반복적으로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살 위험이죠. 사고의 심각, 자살 사고 심각, 강도, 빈도, 실제 행동을 얼마나 구제하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특히 이 우울과 자극제가 사실 겹치면 이 위험도 훨씬 높아지죠. 자, 그다음 재발 위험. 아까 제가 자극제는 메스암페타민이죠. 이 자체가 뭐를 유발한다고 했죠? 예, 자살 사고, 자살 충동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재발, 그죠? 약물에 대한 갈망, 촉발 단서, 단약을 얼마나 유지했는가. 특히 또 굉장히 중요해 자기 효능감. 나는 약을 끊을 수 없어. 내 인생은 이게 다야. 라고 하는 아주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자기 효능감을 가지고 있다면 재발 위험도 높죠. 그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과용량. 단약,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나의 약을 사용하는 사람, 약을 섞어서 쓰는 사람, 그 다음에 약을 사용하는 양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자주 조금씩 하는 사람, 자주 많이 하는 사람. 당연히 이런 것들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험 평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위험 요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보호 요인이죠. 이 정식 명칭은 사실 이것을 회복 자원이라고 합니다. Recovery Capital이라고 하는 이 회복 자원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특히 사회복지 쪽이나 특히 강조하는 게 강점 관점이죠. 이 사람을 단순히 질병의 어떤 그 피해자적 관점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극복할 수 있는 주체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설령 장애가 있다고 할지라도 정신질환과 약물장애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회복을 지지하는 자원에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회복 자원은 회복을 시작, 유지, 그 시작할 뿐만 아니라 단약이면 단약을 시작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유지하는 데 쓰이는 내적, 외적 자원의 총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제 개인, 죄송합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 사회, 지역, 사회, 문화, 이 모든 자원을 고려할 때 물질 사용의 심각도만으로만 예측 안 되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향후 회복을 더 잘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쌈사에서 말하는 회복에 네 가지 차원이 있다라고 강조했는데요. 하나는 건강, 그리고 집, 그다음에 목적, 그리고 공동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건강은 질환과 증상을 관리하고 건강한 선택을 해 나가는 것. 여기서 이제 단약을 포함하는 것 그 이상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집이죠. 안정되고 안전히 거주할 공간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목적이 있어야 된다. 어떤 일상생활, 직업, 학업, 돌봄 같은 의미 있는 일상 활동과 더불어서 자립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커뮤니티, 공동체가 필요하죠. 바로 이 지지, 희망을 주는 관계와 연결망, 가족이라든지, 아니 가족이 빈약하다면 이 자조문. 특히 여러분 중독, 물질 사용 문제가 있는 내담자들은 사실 가족이 그렇게 충분한 자원이 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자조 모임들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요. 예, 측정 도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자, 위험 보호와 함께 이제 예시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우울과 자극제를 동시에 사용하는 이 내담자인 경우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넘어서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과거에 이미 시도한 것이 있고요. 그것도 아주 심각한 정도로, 이런 거죠. 뭐, 그 자살하려고 했는데 주짓수, 그 있죠. 유도 할 때 그 벨트 절대 끊어지지 않는 이런 것들로 실제 목을 맸다가 그것이 위에 고정된 것이 끊어지면서 떨어지면서 이렇게 살았던 그런 실제 이런 것들도 해서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돼요? 확인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단약을 유지하다가 재사용할 경우에는 이 사람이 가지고 내성을 인해서 과용량 위험도 있다라는 이런 측면들도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미국에서 했던 내담자의 경우에는 이분은 굉장히 그 오랫동안 그 헤로인을 사용하다가 잘 단약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굉장히 의지했던 그 남자친구가 갑자기 사고로 죽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고요. 그때 마약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과용량을 사용함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문제로 사망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얼만큼 오랫동안 단약했고, 얼만큼 사용했고, 얼만큼 내성이 있는가, 그리고 언어 맥락에서 어떻게 사용하냐는 결국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강점의 관점을 보면, 자, 이 사람은 여전히 자조 모임, 그리고 직업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지가 되는 가족도 별로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의지되는 가족이 존재한다. 자, 그러면 바로 이런 위험과 강점을 함께 보면서 안전 계획과 회복 계획을 동시에 수립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시간에서는 이 표준화 평가 도구를 다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대표적인 척도들이 있다라는 거,
꼭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각 점수가 가지는 절단점이 있죠. 몇 점 이상일 때는 뭐 우울하다, 심각하다, 심각하지 않다. 이 절단점들을 좀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점수를 맹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점수를 맹신하는 것은 사실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척도들은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통계적으로 아주 면밀하게 타당화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사실 측정 도구는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차원으로 살펴볼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정신상태 검사라든지 여러분이 실제 면담이라든지 또 주변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종합해서 사실 이 사람들을 사정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평정, 불일치. 이건 뭐냐면 점수가 다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특히 어느 지점에서 그럴 수 있냐면 제가 아까 그 라포는 정보의 정확성과 정직성을 담보한다는 말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건 다 자가 보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있죠? 예, 축소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라포가 형성되고 안전하다고 환자나 내담자가 판단한다면 보다 정확하게 이 정보에 대해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평정 불일치 자체를 통해서 뭐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내담자의 동기의 변화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제 여기 보시면 4주 간격으로 우울을 측정했으니까 20점이 11점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절단점만 보면 11점도 여전히 중증도지만 이 9점이 줄어든 추이 이런 것들을 보면 그죠? 뭔가 내가 했던 개입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치료 계획을 검토해 볼 수 있겠죠. 반대로 오른다라든지 정체가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어, 부분이 내 개입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가해 보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 시점의 점수는 뭐죠? 예,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고요. 반복 측정된 추이는 뭐를 보여주죠? 예, 변화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초점화 해보죠. 저희가 어쨌든 마약류 사용과 관련된 전문가 양성 과정이다 보니까 물질 사용과 관련된 사정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 그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사용력입니다. 사용력. 특히 물질, 마약류는 어떻게 사용했냐도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대표적인 뭐죠? 어떤 종류를 썼느냐. 왜? 약마다 가지고 있는 그 뭐죠? 중독성, 신체나 정신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다 제각각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헤로인을 쓰는 사람, 우리나라로 지금 펜타닐이겠죠? 펜타닐을 쓰는 사람이 가지고 얼마나 오래 쓰냐. 그다음에 LSD나 마리아나, 대마를 얼마나 오래 쓰느냐. 사실 이 두 가지 종류 자체만으로도 사실 뭐를 추론해 볼 수 있냐면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중독이라든지 금단의 위험을 우리는 충분히 추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어떤 종류를 쓰냐? 더 나아가서는 이게 약물의 종류뿐만 아니라 하나만 썼느냐? 아니면 여러 개를 동시에 쓰고 바꿔 쓰느냐? 제 내담자 중에서는 그 액상데마, 그다음에 필로폰, 그다음에 엑스터시, 케타민 이걸 다 쓰는 내담자도 있었고요. 아니면 어떤 내담자는 필로폰 하나만 계속 쓰시는 분도 계셨고 어떤 분은 LSD, 환각제만 계속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런 종류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 구강으로 그냥 알약처럼 먹느냐, 태워서 코로 흡입하느냐, 피부에 붙이냐, 혀 밑에 녹이느냐, 아니면 피하 지방에다가 주사기로 이렇게 살짝 하느냐, 아니면 진짜 정맥 주사 혈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증상들을 예측해 볼 수 있죠. 당연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강으로 먹는 필로폰을 예를 들어 알약으로 먹는 사람
보다는 당연히 주사기로 투여하는 사람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있죠. 위험도도 올라갈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큰 많은 양을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랫동안 했고, 언제 처음 시작했고, 마지막으로 사용한 건 언제고, 이 사람이 이것을 사용하게 된 어떤 그 맥락,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기능과 용도로 썼는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예를 들면 단순히 나는 클럽에 가서 오랜만에 친구가 나한테 이걸 보여줘서 나는 이걸 했어라고 하는 사람과 우울증이 있어서 나는 이 약을 하지 않으면 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약을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필로폰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런 약이 가지고 있는 기능에 따라서도 분명히 이 사람에 대한 사정과 평가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물이 그 사람에게 어떤 기능을 했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저희가 어려움이 하나 있죠. 그건 뭐죠? 약물과 관련된 자기 보고는 뭐 할 수도 있다? 예, 축소 보고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소변 검사라든지 다른 부수적인 정보를 통해서도 내담자가 가진 이 약물 사정을 사정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30대 K씨는 예, 메삼페타민, 필로폰이죠. 3년간 사용했습니다. 처음에 뭘로 시작했죠? 예, 알약으로 먹다가 이제 태워서 코로 흡입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주 1회에서 매일 늘어났다. 그리고 마지막 사용은 바로 사흘 전이다. 자, 경로가 더 빠른 방식으로 바뀌고 빈도가 늘어나는 오타가 좀 있네요. 늘어가는 것은 결국 내성과 의존이 심해진다는 신호이고요. 이것은 단약 초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신체적, 심리적 의존도 우리가 한번 사정해 볼 수 있겠죠. 신체적 의존은 내성과 금단으로 드러나는 생리적 장애일 것이고요. 심리적으로는 어떤 이것이 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통제적 문제, 동기나 정서나 인지적 차원에서의 여러 심리적 의존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특별히 이런 심리적 의존은 모든 약물에 거의 존재하지만 사실 신체적 의존은 약물마다 이것도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아편계 약물, 아편계 약물이라고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게 몰핀이라든지 헤로인이라든지 펜타닐 같은 것이 이제 아편계 약물이죠. 특히 이 아편계 약물은 뭐 LSD라든지 케타민이라든지 이런 약들에 비해서는 훨씬 신체적 의존이 강력합니다. 더 나아가서 금단 증상도 굉장히 심각하죠. 금단 증상을 따로 치료해야 될 만큼 심각합니다. 그건 신체적 의존이 강력한 거죠. 그래서 약물의 종류에 따라서 이런 신체적, 심리적 의존들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 평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아까 금단과 약물별 차이는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물마다 이런 유사한 차이들을 보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진단에 대해서도 이제 DSM에서는 11개 기준에서 뭐 요런 이제 진단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A3 크리테리아 우리 다른 수업에서 다룰 건데요. 이런 6차원으로 사정을 구조합니다. 요거는 이제 진단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짧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물질 사용에서 사정에서도 굉장히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변화 동기와 갈망입니다. 자, 변화 단계는 여러분 이제 어, 초월 이론이라고 하죠. 총 5단계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전수고 단계. 뭐 짧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죠. 내 남자는 변할 의지가 지금 현재 없다. 그 말은 뭐예요? 약물을 사용하는 이득이 피해보다 크다. 그렇지만 이제 이득보다 폐해가 커지면서 이제 약을 끊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끊으면 내가 어떻게 앞으로 생활하지? 아니, 해야 되나? 아니, 끊어야 되는 이런 어떤 숙고 단계, 양가 감정이 존재한다는 게 숙고 단계고요. 그 다음에 변화를 결심하는 단계, 결심한 단계를 이제 실제 실행해 보는 단계, 실행한 것을 계속 유지하는 단계로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변화 단계가 굉장히 좋은 틀이기도 하지만요. 사실은 그 여러 가지 한계도 많아요. 왜냐면 동기라는 것은 항상 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앱 같은 거를 사용해서 실제 이 변화 동기를 측정하는 그런 것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같은 정보도 아까 말하면 단계에 따라서 개입의 출발점, 그러니까 전수고 있는 사람, 사실 여기는 변화 동기와 관련된 거죠. 변화 동기가 없는 사람은 변화 동기가 있게 하는 게 중요한 어떤 그 뭐죠? 개입의 방향이 될 수 있는 정보가 되겠죠. 유지하고 있다면 뭐가 중요한 그 내용이 될까요? 그렇죠. 재발. 뭐 모든 단계 특히 뭐 숙고나 준비나 특히 하지만 특히 실행 유지 단계에서는 재발. 고위험 대처 뭐 이런 것들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갈망도 사실은 뭐죠? 강도. 여기서는 뭐죠? 그 다음에 빈도. 특히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이 촉발 단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도 함께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실제 법원 명령에서 온 MC는 야근 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뭐 어떤 단계죠? 전수권 단계죠. 단약을 견심하고 방법을 찾는 NC는 뭐죠? 이제 준비 단계에 있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같은 교육과 개입을 해도 받아들임이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이 MC에게는 양가 감정을 탐색하는 어떤 동기적 대화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N씨에게는 구체적 실행 계획과 기술 훈련 같은 것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런 것들이 동기 단계를 사정해야지 개입 순서가 뭔지, 그리고 개입 내용이 뭔지, 어떤 내용이 강조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어, 그 2차 시는 또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차 시에 또 이제는 실제에 관해서 함께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